오늘은 시의 언어 계속 강의를 하겠는데요. 에, 그 시문법이라고 하는 것을 중심으로 얘기하면서 시의 언어에 대해서 더 얘기할 것들 보충해서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논문 시 분석한 논문 아까 아침에 내가 보내줬는데요. 그걸 가지고 한번 종합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논문을 PDF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인쇄가 좋지는 않죠. 리스에서 내가 다운로드를 해서 보내준 건데요. 자, 그 시작품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까요? 네, 작품은 이 작품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산홍이에요. 영산홍. 그리고 미당 서정주. 이 작품을 지은 분은 서정주 시인이고요. 제목은 영산홍. 이제 봄철인데 봄철에 뭐 산수유가 제일 먼저 피는 것 같고 개나리가 피고 벚꽃이 피고 그러다가 이제 철쭉이 피는데 이 정확히 어떤 것이 영산홍인지 나도 충분히 그 학술적으로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뭐 붉은색 철쭉들이 영산홍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영산홍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산자락에 낮잠든 슬픈 소실댁. 소실댁 툇마루에 놓인 논요강. 산 너머 바다는 보름살이 때. 소금발이 쓰려서 우는 갈매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시를 한 편 대하면 제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시의 형식이에요. 형식. 형식은 어떻게 얘기하느냐 하면 행, 연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연, 스탠자. 연은 모두 몇 개죠? 이 작품이 5개죠. 5개. 5개의 연으로 되어 있고 행은 몇 행입니까? 모두 10행이죠. 10행. 그러니까 한 연이 2개의 행으로 되어 있고 그 한 연의 그 구성 혹은 행의 구성이 어떠냐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얘기를 해야 되겠는데 여기는 이제 그 하나의 연이 그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이거 전체를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예. 그 문장이 그 무엇을 나타내느냐? 하나의 사태를 나타낸다. 어떤 상황에 대한 서술이다.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는데 그렇게 본다면 각 연이 하나씩의 상황, 하나씩의 사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걸 막 서술형이라고 하는 것은 문장의 끝에 동사나 형용사 이런 것들이 오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1년, 제1년 산이 어리고라는 말은 이제 용언이니까 서술형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종결어미로 끝나지는 않았죠. 산이 어립니다. 혹은 산이 어리었가 이렇게 종결형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이게 하나의 이제 사태를 얘기하는 것이고 나머지 4개의 연은 그 어떤 사물 혹은 현상 이런 걸 마지막에다가 행의 마지막에다가 연의 마지막에다 두었죠. 그래서 이걸 각각을 하나의 문장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눈으로 보기에도 각 연이 비슷비슷하죠. 뭐가 비슷하냐 하면은 글자의 구성, 글자의 수,
행의 구성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병렬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병렬적이다. 한번 병렬적이다. 패러렐하다. 기찻길이 두 개가 나란히 가는 것처럼 그렇게 다섯 개의 행이 비슷하죠. 그거를 이제 어떻게 더 설명할 수 있냐면 숫자로 설명할 수 있어요. 숫자로. 자, 숫자로 설명하면 글자의 숫자를 한번 세어 봅시다.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글자 숫자가 그 어절 단위로 얘기하면 석자, 넉자, 두자, 석자 이렇게 돼 있죠. 어절 단위로 얘기하면 이것을 그 한국 시에 흔히 나타나는 음수율로 표현하면 7호조라고 얘기하죠. 7호. 그렇죠? 앞에 첫 행이 7자고 둘째 행이 5자예요. 그래서 7자와 5자, 7자와 5자, 7자와 5자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하나 예외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제4연. 산 너머 바다는 보름살이 때 할 때 산 너머 바다는 6자죠. 그렇죠? 석자, 석자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근데 7자, 5자로 일관되는 것도 하나의 그 율격, 음수율이라고 하는 율격을 형성해 주지만 그러나 시인들은 그 약간씩의 변이를 조금씩 달라지는 부분들을 넣기도 해요. 너무 도식적으로 만들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뭐 6자나 혹은 또 8자가 되기도 합니다. 6자나 8자가 되기도 하지만 이거는 전체적으로 볼 때 7호조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산자락에 낮잠 든 슬픈 소식댁 소실댁 된마루에 노인 논요강 산 너머 바다는 보름살이 때 소금발이 쓰려서 우는 갈매기. 지난번에 이제 그 시의 어떤 음악적인 그런 현상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7자, 5자 이렇게 구성되는 것이 어떤 그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음절 구성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7자 그러면 너무 이게 두 개가 밸런스가 맞거든요. 밸런스가 맞으면은 움직임이 안 생겨요. 그런데 앞에가 7자고 뒤에가 5자면은 움직임이 생기고요. 이게 뒤에가 뭐 한 석자나 2자 이렇게 내려가 버리면 너무 이게 격차가 커서 움직임이 또 생기기 어려워요. 적절한 균형 관계, 적절한 어떤 비균형이면서도 균형을 이루는 글자들이 7자와 5자로 구성이 되는 것이다. 그 이제 이걸 뭐 그 노래로 만들면 끝에다가 휴지부를 두거든요. 쉼표. 산이 어리고 하고 쉬는 부분을 넣으면 실제 길이는 영산홍 꽃잎에는과 산이 어리고가 실제 길이는 같게 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그 뭐라고 그럴까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이 음절 문자의 그 적절한 그런 어떤 음수율이 바로 7호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7호조 5연으로 된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이 이제 형식이죠. 형식. 시의 형식. 이제 이거를 이제 산문시로 풀었을 수도 있고 또 이제 그 7호조 역시 이제 정형적인 시이긴 하죠. 정형적이다. 내가 이제 그 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이제 시를 배우면 그 이런 거는 자유시라고 불러요. 정형시라고 안 불러요. 자유시라고 부르는데 형자를 하나 바꿉시다. 형자를 이걸로. 그런데 이건 사실은 7호조는 자유시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내가 보기에는 그래요. 7호조는 자유시가 아니라 정형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형시와
형식면에서 자유시는 대립되는 거죠. 자유시는 영어로 얘기하면 프리스타일이라고 그러죠. 프리스타일. 그러니까 그 영시에서는 운, 라임, 가군 같은 거, 그 다음에 또 율격, 오음보냐, 뭐 칠음보냐 이렇게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지키지 않고 자유롭게 쓰는 것, 그것이 자유시인데, 한국의 현대시에 대해서 시조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자유시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혹시 이제 뭐 한국의 고등학교 문학교 가서나 이런 데 보면은 이런 작품도 다 자유시라고 평가를 해놔요. 그런데 자유시가 아니고 이건 정형시다. 물론 이제 그 7호조가 한국시 얼마나 전통성이 있는 율조이냐 이런 거 가지고는 또 논란의 여지는 있어요. 시조 같은 것은 분명히 정형시죠. 시조 현대에 쓰더라도 정형시긴 하지만 나는 이것을 자유시라고 하지 않고 정형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7호조의 정형시다. 그렇게 7호조의 자유시다. 아마 고등학교 무슨 교과서나 이런 데 보면 참고서 보면 그렇게 나올 텐데요. 7호조의 정형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7호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첫째는 낭송하기에 좋죠. 그렇게 율조를 맞추어서 읽어내기가 좋아요. 아까 우리가 읽을 때도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산자락에 낮잠 든 슬픈 소실댁 된마루에 노인 논요강 이렇게 낭송하기가 좋아요. 시의 낭송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뭐 음악적인 그런 구현이 먼저 있었겠지만 이제 음악적인 부분이 조금 시에서 사라져가면서 그래도 시가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건 이 바로 낭송이 가능하다는 건데 이렇게 정형시로 되어 있으면 낭송하기가 좋은 거죠. 그래서 형식은 대개 이렇다. 5연 10행의 7호조의 정형시다. 나는 그렇게 이 작품을 형식상으로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시에 대해서 심재기 교수라는 분이 이분 이제 뭐 다 정년하신 지도 오래됐는데 이 심재기라고 하는 분이 쓴 논문입니다. 영산홍의 시문법적 구성 분석이라고 하는 논문은 그런데 이분은 그 문학 전공 하시는 분이 아니고 언어학을 연구하는 분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린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논문은 1976년도에 언어라는 잡지에 실려 있습니다. 언어라는 잡지. 이제 국어국문학, 내가 이제 국어국문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국어국문학을 졸업을 했는데 국어국문학과에는 크게 보면 두 가지 학문의 줄기가 있어요. 국어학의 분야가 있고 국문학의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국어학과 국문학이 같은 학과에 있지만 뭐라 그럴까 거의 완전히 다른 학문처럼 되어 있어요. 국어학을 하는 사람들은 국문학을 몰라도 되고 국문학 하는 사람들은 국어학을 몰라도 되고 뭐 거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국어학을 하는 분은 문학에 관한 논문을 거의 안 씁니다. 마찬가지로 문학하는 분도 국어학 논문을 못 씁니다. 안 쓴다기보다는 못 써요. 그래서 좀 뭐라고 그럴까 한 학과로 되어 있지만 그런데 가령 뭐 무슨 철학이다 그러면 뭐 무슨 현상학을 하든지 뭐 실존주의 철학을 하든 무슨 철학을 하더라도 저 철학의 그 전공과는 달라도 다른 쪽의 전공 분야도 대개는 알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방법론도 비슷하고 연구하는 분야만 좀 다를 뿐이지. 역사도 마찬가지고요. 뭐 서양사를 하든지 동양사라든지 그 방법론은 비슷해요. 그런데 이 문학과 어학은 완전히 좀 달라요.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가더라도 국어국문학과를 가더라도 대학원에 가서는 국어국문학과라고는 돼 있어도 문학을 하는 사람은 문학 과목만 듣고 어학하는 사람은 어학 과목만 듣습니다. 그 전공이라는 거죠, 소위.
근데 이제 학부 때는 국어 국문학과 학생이면 언어학개론도 들어야 되고 문학개론도 들어야 되고 다 들어야 돼요. 그렇지만 이제 그 학문 쪽으로 가면 전공 쪽으로 가면 완전히 이 두 개는 분리되어서 생각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게 학계의 일반적인 경향인데 그건 한국만 그런 것이 아닌가 봐요. 왜 그러냐면 여기 이제 처음 시작할 때 로만 야콥슨 지난번에 이제 언어 기능론 내가 얘기했잖아요. 언어 기능론 얘기했던 그 기본적인 설명을 이 로만 야콥슨이 한 건데 그분이 이제 1958년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시에 대한 언어학적 능력을 의심하는 문학 비평가가 아직도 있다면 그것은 일부 편협한 언어학자들의 시에 대한 무능력을 언어과학 자체의 무능으로 오인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이 로만 야콥스는 내가 보기에는 기본적으로 언어학 전공자인데요. 로만 야콥스는 언어학 전공자인데 시 분석을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언어학적인 지식을 아주 최대로 활용을 해서 문학을 분석을 해요. 그래서 그 언어학자가 문학 작품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문학 비평가가 좀 마땅치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건 오해다. 오인한 거다. 언어과학 자체는 충분히 문학을 설명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가진 내 개인적인 생각도 같은 생각입니다. 나는 뭐 전공은 문학 전공이지만 언어학에 대해서 그렇게 도외시하지는 않았어요. 내가 뭐 공부를 많이 했다고 얘기는 못 하겠고요. 도외시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언어학적인 설명을 좀 해보려고 하는 충분히 언어학적으로 설명이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학에서는 이 밑에 내려가 보면 뭐 가령 문학 작품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사람이 그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어요. 두 가지 부류가 있는데 한쪽은 그 비평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은 문학 연구자라고 하는 어떤 그룹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비평가가 있고 문학 연구자. 그러니까 비평이라고 하면 크리티시즘이라고 하는데 이게 사실 내가 보기에는 서양에서는 두 개를 구분해 놓고 쓰지는 않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구분이 돼요. 왜 구분이 되느냐면 비평이라고 하는 것이 문학의 한 장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한국에서는. 그러니까 문학 예술의 한 장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비평이라는 거를. 그래서 이 비평가들의 비평문을 읽어보면 어떤 학문적인 과학적인 분석은 아니고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 예술가적인 그 어떤 높은 안식에 의해서 그런 자기들의 그 높은 눈으로 작품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 너무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비평가들이 그런 일을 해요. 근데 거기에는 학문적인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을 굳이 적용하지 않아도 인정을 해줘요. 그분들의 이 감식, 사물을 알아보는 어떤 능력이죠. 그런 것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걸 인정을 해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그것은 학문이 될 수는 없죠. 학문이 될 수는 없어요. 학문은 자료를 어떤 일정한 방법론에 의해서 분석을 하고 그것을 증거로 해서 어떤 결론을 주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우리 한국의 어떤 비평이라고 하는 문학 활동은 꼭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고 또 하나는 그 문장을 그 평론 이제 이분들이 쓰는 어떤 문학적인 글을 평론이라고 얘기하는데 평론은 좀 멋있게 쓰는 것이 표현을 멋있게 하는 것이 존중을 받아요. 그걸 하나의 그러니까 예술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그렇게 별로 없습니다만 옛날에는 신춘문예 그 소설도 모집하고 시도 모집하고 수필도 모집하지만 평론을 모집하기도 해요. 평론을.
근데 문학 연구자들은 평론을 쓰는 게 아니라 뭘 쓰냐 하면 논문을 쓰죠. 논문. 학술적인 논문을 쓰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모호한 경우가 더러 있었어요. 왜냐하면 대학 교수 중에 평론만 하는 분들이 그 논문은 잘 많이 안 쓰고 평론만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이 작품이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이런 얘기를 비평가는 자기의 비평가적인 안식에 의해서 자기의 어떤 판단 능력 가지고 얘기하는 걸 가지고 멋있게 표현하면 끝나지만 문학 연구자는 이 작품이 어떻다라고 얘기할 때는 충분한 근거를 붙여야 되는데 그 근거는 이게 언어예술 작품이기 때문에 그 언어를 가지고 이 작품의 언어를 가지고 어떤 주장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 언어학이 그런 주장을 하는 데 있어서 충분히 그 어떤 근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이제 2페이지 쪽으로 가보면 두 번째 줄에 시 비평을 시 문법이다. 그러니까 문법이라는 것은 언어의 규칙에 관한 그 어떤 것이죠. 언어의 규칙을 다루고 있는 거죠. 언어의 규칙, 또 언어에 내재되어 있는 어떤 원리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 문법이라고 하면 문제 비평이라고 하는 것도 이 시작품이 가지고 있는 시의 언어에 대한 어떤 규칙, 그 양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시문법이라는 말을 쓸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은 그 언어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현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분석을 해요. 이 작품을 분석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첫 번째로 이분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이제 이 작품이 어떤 식으로 전개가 되어 있느냐? 1년 쓰고 2년 쓰고 3년 쓰고 4년 쓰고 5년 쓰는 거. 이것이 어떻게 전개가 되어 있느냐? 이걸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느냐? 그러면 여기에 언어 유희. 언어 유희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말 가지고 장난하는 걸 말하죠. 말의 장난.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것이 단어의 연쇄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4페이지에 나옵니다. 4페이지에. 4페이지에. 그리고 이제 이 언어 유희 같은 것이요. 지난번에 우리가 언어의 기능론 5가지를 배웠을 때 전원, 메시지, 전원, 그 전원 자체의 기능입니다. 전원 자체의 기능.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것은 시적 기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시적 기능이라고 하는 것이 뭐 시에서만 나타난다 이런 게 아니고요.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말 장난을 하면 언어 유희를 하면 그것이 시적 기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그 좀 재치 있는 사람들이 언어 유희 이런 걸 많이 해요. 재치 있는 사람들이 언어 유희를 많이 합니다. 뭐 그 언어 유희를 가지고 뭐 유머로 발전시키는 경우도 좀 덜어 있고. 자, 그러면 이 작품에는 어떤 전개의 원리를 가지고 있냐? 그것이 바로 이제 언어 유희 중에 하나인 단어의 연쇄다. 단어를 이렇게 연결해 나가는 것이죠. 단어를 연결해 나가는 것. 우리가 시를 쓸 때도 그렇고요. 말을 할 때도 그렇고 말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이게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처음에 무슨 말부터 해서 그 말을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가. 그렇죠. 시를 쓸 때도 시를 창작할 때도 그게 제일 고민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 작품의 기본적인 그 전개의 원리가 바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언어 유희라는 것 하나의 예를 여기 4페이지 보면 이런 걸 들어놨어요. 자, A라는 사람이 기차라는 아규먼트,
뭐 논항이라고도 하고 논제라고도 하는데 아규먼트를 던져요. 기차. 그러면 B라는 사람이 기차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속성들이 있거든요. 기차는 뭐 시끄러울 수도 있고 빠르다고 할 수도 있고 여기서는 길다 그렇게 했죠. 길다. 또 뭐 기차는 또 뭐 비싸다 기차는 편안하다 안전하다 뭐 여러 가지 그 기차에 관해서 표현할 수 있는 술사 프레디키트가 많이 있어요. 그 전체를 뭐라고 부르냐면 패러다임이라고 부르죠. 범례라고 불러요. 이 중에서 하나를 딱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속성 중에 하나를 기차는 길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다시 이제 B가 그렇게 얘기하면 A가 다시 그 말을 또 받아요. 그럼 길다라고 하는 프레디키트 술사를 얘기했는데 그것을 A는 다시 논제로 받아들여요. 논제로 아규먼트로 받아들여서 긴 것 이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긴 것이 그럼 뭐냐? 길다. 뭐 벨트 길죠. 또 뭐 스네이크 길겠죠. 뱀. 근데 이제 바나나라고 얘기를 했어요. 바나나도 과일 중에서 이렇게 길잖아요. 뭐 오이라고 해도 되고 긴 것은 바나나 얘기했어요. 그럼 다시 B가 그걸 받아요. 바나나라고 하는 프레디키트를 그 논제로 아규먼트로 가져와서 바나나는 맛있어. 이렇게 전개해 나가는 거죠. 여기 있는 한국 학생들은 충분히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진행되는지를 알 거예요. 그렇죠? 예. 맛있으면 뭐예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아는 분들. 그러다가 아마 원숭이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예요 아마. 예, 원숭이 어쩌고 저쩌고 나올 거예요. 이게 이제 말 장난이죠, 말 장난. 이런 이제 어렸을 때 이런 말 장난을 하면서 이분은 지금 언어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논제와 술사가 이렇게 바뀌고 그 중에 어떤 패러다임에서 속성을 하나 끄집어내고 그걸 또 넘겨주면 저 사람이 받아서 또 이렇게 해주고 이걸 하나의 그 놀이로 보면서 언어를 배우는 거죠. 언어를 배우고 표현하고 그런 언어의 유희가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 작품에서 어떤 그런 언어의 유희, 단어의 연쇄라고 하는 그런 유희가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그랬어요. 산, 이쿠. 그렇죠?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이쿠. 왜 자꾸 이게 안 바뀌어? 네,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그랬어요. 산.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이 산을 받아들여서 산자락에 낮잠든 슬픈 소실댁. 다시 소실댁이 3년으로 소실댁 된마루에 노인 논요강.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논요강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여기서 이렇게 받아줘야 되는데 그렇게 5번의 뭐 정확히 4번이겠죠. 4번의 단어 연쇄가 이렇게 언어 유희가 일어난다고 하면 틀림없이 언어 유희가 반복이 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겠지만 시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아주 너무 꽉 짜여져도 안 된다 이거죠. 시에서는 아까 이 작품의 율조가 7호조 기본으로 하고 있는데 중간에 4번째 연에서 6호조가 나왔다. 약간 변격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변격. 그래서 이제 여기 다시 산이 나올 때는 이 산은 어디 거가 온 거냐면 이게 다시 온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그렇죠? 다시 와가지고 보름살이 때. 그럼 여기는 보름살이가 와야 되는데 소금바리가 왔어요? 보름살이, 소금바리. 뭐가 조금 비슷한 느낌이 안 들어요? 그렇죠? 보름살이와 소금바리. 가만히 보니까 여기도 반복성이 있어요. 여기 이 중에서 뭘 반복했냐면 오, 알, 이. 그렇죠? 보름살이가 소금바리로 오, 알이가 반복이 됐어요. 이게 간접적으로 반복이 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됐다. 그러니까 여기에 굉장한 그 언어 유희, 언어의 그 이제 서정주 시인은 뭐 이미 이제 돌아가신 시인이지만 여러 가지 평가를 받고 있는 분이에요. 우리 민족문화태 백과사전 보면 떡하니 이제 이분에 대해서 친일 시인이다, 반민족 행위자다 이렇게 써놨어요. 예, 뭐 그렇게 써놨는데 그런 뭐 그런 활동에도 불구하고 한국어로 시를 쓰는 시인 중에서는 시의 언어를 정말로 뭐라 그럴까, 언어를 만들어내는 느낌이 들어. 이분이 언어를 만들어. 그래서 그 시인들에 대한 평가 중에 시선, 시를 쓴 신선이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 또 뭐를 어떻게 시성, 시의 성인이다 이렇게 평가를 받는 사람들, 중국 시인에 대해서 그렇게 평가를 하는데 나는 이분을 시귀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시의 귀신이다. 시어의 귀신. 뭐 얼마나 말을 가지고 노는지요. 이제 그 얼마나 귀신인지 이제 여기 다시 나옵니다. 보름살이를 소금바리로 바꾼다고 하는 것은 이건 대단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이 연쇄가 있다 이거죠. 연쇄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5페이지를 가서 보시면은 동음의 반복, 동음 같은 소리가 반복이 된다. 지금 그 기본적으로 언어의 연쇄, 단어의 연쇄로 역시 소리가 반복이 되는 거 틀림없죠. 소리가 반복이 되는 거 틀림없는데 그 세밀하게 다시 또 반복이 되는 소리들이 있다 이거예요. 반복이 되는 소리가 있다. 그게 뭐냐?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대로 산자락에 낮잠 드는 때 산자락에 낮잠 든 이런 것들 반복이 됩니다. 산자락 낮잠, 제2음절에 초성 중성이 같다 이거죠. 그 다음에 슬픈 시옷과 소실댁 시옷과, 그러면 요 밑에 내려가면 노인 논요강, 그렇죠? 이게 이런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소리의 반복성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하나 더 얘기하자면 아까 얘기했던 대로 여기 이제 보름살이라고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모음과 중성과 종성의 반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이게 이제 초성은 비읍과 시옷과 비읍의 교차 반복이라는 거죠. 교차 반복. 그렇죠? 보름살이가 소금바리가 됐다는 거죠. 이거 굉장한 거죠. 자, 소금발이 뭘까요? 소금발. 소금발이 쓰려서 우는 갈매기. 소금발. 소금발. 뭐 한번 소금발이란 말이 사전에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보면 되죠. 일단 소금발.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소금발. 소금발이 사전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금기가 겉으로 허옇게 피어 나온 것. 그러니까 이 염전에 가면 염전이라는 데 아시죠? 염전이 뭐예요? 바닷물 가지고 소금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천일염을 만들어내는 그런 곳인데, 이게 이제 물이 점점 증발하면서 소금기가 가라앉죠. 소금기가 가라앉으면 이게 평평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약간 거칠게 이렇게 된다 이거죠. 그렇게 되면서 위로 소금기가 이렇게 피어나온 것, 그걸 소금발이래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의 소금발이라고 하는 것은 꼭 그걸 것인가 의문이 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게 쓰려서 그러니까. 쓰려서 그러니까. 자, 이건 조금 이따 더 얘기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고쳐쓰기라고 하는 걸 얘기하고 있어. 고쳐쓰기. 이것도 언어 유희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예를 들어보면 A, B, A, B, A 이렇게 나오는 건데 A는 아버지고 B는 아니 A는 아이고 B는 이제 아마 딸인 것 같아요. 그리고 B는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아빠한테 물어보는 거야. 아빠 연애가 뭐야? 아버지가 서로 사랑하는 거야. 사랑하는 게 뭔데? 귀여워하고 좋아하는 거지. 그러니까 결론을 내요. 어떻게 결론을 내? 그럼 아빠하고 나하고도 연애하는 거야? 이렇게 결론을 내요. 예. 이게 아이들이 언어를 배우는 과정에서 이런 식의 대화들이 자주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이제 그 말을 풀어서 설명해주고 거기서 나오는 다시 말을 다시 또 풀어서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연쇄가 되는 거죠. 이것도. 예. 그래서 그게 언어 유희에 이것도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고쳐쓰기라고 하는 거예요. 고쳐쓰기. 영어로는 paraphrase. 이게 아까 내가 이 작품의 형식을 얘기할 때 이게 이제 병렬적이라 이렇게 얘기했죠. 이게 parallel이라고 하는 그 병렬적이라는 그 형용사가 있잖아요. 그런데 para라고 하는 접두가 그 병렬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phrasing. 예.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paraphrase는 고쳐쓰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같은 말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는 것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가서 보시면 그러니까 시를 아까 이제 시작을 할 때 어떤 말로 시작을 할 거냐. 내가 한번 그 현대 시에 대한 그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한번 연구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중에서 누가 연구하겠다면 내가 자료를 줄게요. 무슨 말이냐면 시인들이 시를 시작할 때 어떤 말로 시작하냐 이거예요. 어떤 말로. 뭐 구체적인 어휘도 어휘지만 이를테면 그 여러분이 편지를 쓸 때는 무슨 말부터 시작할까요? 편지 쓴다. 뭐 옛날에는 그 편지 쓸 때 그 법칙이 있어요. 규격이 있어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거 쓴 다음에 이거 쓰고 뭐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뭐 이메일 쓰니까 그 규칙 다 없어졌죠. 그냥 할 말만 툭 쓰고 말죠.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일반적으로 날씨 얘기 같은 거 써요. 날씨. 요즘 드디어 겨울은 물러가고 바야흐로 봄이 왔습니다. 그리고 또 뭐 봄에 뭐 겨울가에는 우리 동네 운중천에 그 버들깨지가 이렇게 그 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계절 인사 그러면서 상대방에 대한 안부를 물어봐야죠. 안부. 안녕하시냐, 뭐 사모님도 안녕하시냐, 건강 어떠시냐, 뭐 이렇게 안부를 물어봐요. 그리고 이제 자기 얘기를 또 얘기하기 저도 염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편지 쓰는 일반적인 방식이에요. 그렇게 쓰면 잘 썼다 그러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시작하죠. 예,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쓰는 것은 그게 이제 본론이에요. 이번에 제가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선생님이 제 결혼식에 주례를 좀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실제 그 전하려고 했던 내용이 다름이 아니오라부터 나오는 거죠. 이렇게 편지 쓰는 양식이 있어요. 그 양식에 맞췄으면 편해요. 근데 시인들은 그렇게 시인들이 이제 그 한국의 시인들이 똑같은 그런 그 시의 어떤 양식에 대한 일관성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 시인이 특별히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이 서두를 말이죠. 소설 같으면 어때요? 소설 같으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가장 뭐 일반적으로는 어떤 시 공간적 배경 이런 걸 얘기하죠. 이게 뭐
봄철에 일어난 어느 해 봄철에 일어난 이야기고 어디 지역에서 일어난 이야기고 이런 시공간적 배경 같은 걸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거 또 그렇게 쓰면 또 천편일률적이니까 또 그거를 또 멋지게 다른 데부터 그러니까 사건의 핵심부터 얘기하기도 하고 뭐 또 여러 가지 시작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는 과연 어떻게 시작할까? 그 뭐 첫 부분만 읽어봐도 되게 알겠죠. 그래서 그 시의 제재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시의 재료가 되는 걸 말하죠. 잘못했다. 예. 거꾸로 썼죠. 예. 제재. 시의 재료가 되는 주제가 되는 재료가 뭐냐? 지금 이 작품은 그러니까 제목을 붙일 때에도 뭐 이제 처음 시작하는 것도 그렇지만 제목을 붙일 때에도 제목을 이 작품은 100%뭐 시의 제재가 제목이 되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목, 타이틀이 됐다 이거예요. 뭐 어떤 메인 머티리얼이 타이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제재가 제목이 되었다. 근데 영산홍에 대해서 시를 쓰기로 하고 그럼 첫 부분을 어떻게 시작할까? 이 작품은 어떻게 시작했냐 하면 다시 그 제재를 영산홍이라는 제재를 여기 한 번 더 반복해요. 반복하고 제재를 분석하는 거지. 제재를 분석해서 고쳐 쓰기를 하는 거예요. 제재 영산홍이 뭐냐? 연애가 뭐냐? 서로 좋아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영산홍이 뭐냐? 영산홍은 꽃잎에 산이 어린 것이다. 그렇죠? 영자 이 영자는 영자 영화관 할 때 영자죠. 빛을 영자, 어릴 영자. 어리다는 말은 뭐 영 그런 뜻이 아니라 색이 어디 이렇게 번져 있는 것 그런 걸 영 그러죠. 산은 산이고 홍은 붉다는 말이죠. 붉다는 말. 이거는 대개 일반적인 색채 상징으로 꽃잎을 얘기를 해요. 꽃잎. 그러니까 영산홍이 뭐냐? 꽃잎에 산이 어린 꽃이다.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그렇게 해서 그 얘기가 7페이지 아래쪽에 나옵니다. 영산홍 그걸 영을 A로 치고 산을 B로 치고 홍을 C로 치면 C B A 이렇게 돼 있다.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 이어가기 언어의 연쇄를 일으키기 위한 산이란 말을 끄집어낸 거예요. 산이란 말. 아까 내가 이제 공유해준 자료에서 그 산유화의 시형식 연구라는 그 PDF 파일 보내준 게 있는데 여기서도 내가 이분이 그 심재기 씨의 이론을 많이 좀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산유화 보니까 산유화도 그렇더라고요. 산유화도 그 사실 그 산유화라고 하는 제목이 이 전통 민요 가운데 있죠. 전통 민요 가운데 있는데 그 말의 정확한 뜻이 뭔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기 좀 어려운데 이 김소월이 말이죠. 김소월 씨 산유화에서는 그걸 이 풀어쓰기로 고쳐쓰기로 패러프레이즈로 설명을 잘했어요. 이제 뭐 산유화 매나리 뭐 그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매나리 그런데 산유화 첫 구절이 어떻게 되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산에는 꽃 피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산유화 그래서 A가 산이라고 하면 그 김소월은 A 꽃 화 마지막에 화자가 C죠. 여기 C A C B 그리고 그렇게 그거를 패러프레이즈를 했어요. 풀이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은 한국어의 언어 체계가 고유어 체계도 있고
또 이렇게 한자어 체계도 있다는데 근거를 하는 겁니다. 한자어 체계. 지금 이제 그 여러분들이 그 분석 이제 이 다음 시간에 이제 분석한 걸 한번 볼 텐데 그것이 그 어휘가 한국 고유어인지 아니면 한자어인지 그거 표시하도록 했잖아요. 예, 한자어. 한자어를 고유어 체계로 바꿔 쓰면서 영산홍은 시작이 돼요. 그렇게 바꿔 쓰면서 영산홍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산유화도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산유화는 조금 구체적인 어떤 사태를 표시한 것이라기보다는 조금 개념적이에요. 조금 개념적이야. 눈앞에 지금 어떤 펼쳐져 있는 꽃이 피어 있는 현상을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머릿속으로 피어 있는 어떤 현상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 서정주 영산홍은 그 사물 그 자체를 이렇게 자꾸 들이대려고 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머리 시작했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의미의 중첩이라는 말이 9페이지에 나옵니다. 9페이지에 3.4 의미의 중첩. 이게 의미의 중첩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의 글자가 두 개, 세 개의 의미를 가지는 걸 말해요. 두 개, 세 개의 의미 중첩이라고 하는 것을 이것을 이제 그래서 중의성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거기 그 단락 요 밑 끝에 가보면 ambiguity라고 얘기하는 게 있죠. ambiguity. 하나의 단어가 두 개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 이것도 사실은 일상어에서도 많이 그 이런 농담에서 유머러스하다 할 때에도 이런 그 ambiguity 같은 걸 잘 이용하기도 합니다. 중의성. 이 중에서 가장 중의성이 두드러진 단어는 뭐냐 하면 소실댁이에요. 소실댁. 여기 사용되는 말 중에서 소실댁. 지금 소실댁이 뭔지에 대해서는 이게 뭐 오늘날 그 한국의 어떤 그 문화 현상은 아니죠. 예, 소실댁, 소실댁이라는 말인데 이 소실댁이라는 말은 그 한국 그 호칭 중에 무슨 댁, 무슨 댁 이런 거 하는 거 있죠? 예, 무슨 댁. 지금 그러니까 요즘에는 또 이런 말도 거의 안 써요. 예. 누구 엄마, 여성들의 그 카톡 그 저기를 보면 프로필을 보면 되게 그 아이 키우는 엄마들은 다 누구 엄마라고 다 써요. 누구의 엄마, 누구 엄마 이렇게 그 무슨 학부모들끼리 이렇게 그 카톡 많이 주고받아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들 씁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그런 거 안 하고요. 옛날에는 누구누구 무슨 댁 이렇게 불러요. 근데 이 앞에다 붙이는 말이 되게 출신 지역을 붙여서 쓰는 경우가 많아요. 가령 뭐 부안댁 뭐 이런 식으로 부안에서 시집 온 사람 뭐 이런 식으로. 솜니떡 댁이라고 하는 거 떡이라고도 그렇게 솜니떡 그러면 솜니에서 시집 온 그 부인 그렇게 얘기를 해요. 솜니는 어디냐면 내가 태어난 곳 오늘의 익산댁 그죠 솜니댁 그래 솜니떡 그래. 근데 그렇게 출신 지역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처한 어떤 위치를 얘기하기도 해요. 소실이라고 하는 건 뭐 그 다른 말로 하면 첩이죠. 첩. 본부인이 아니라 본부인이 아니고 뭐 흔히 말하는 세컨드죠. 세컨드. 소실댁. 근데 이 말이 앰비귀티를 가진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중의적이라는 말은 첫 번째 의미는 금방 얘기한 대로 그 사람
소실 그 사람 그런 뜻이에요. 소실댁, 소실 그 사람. 두 번째는 댁이란 말은 한자어로 무슨 뜻이냐면 집이란 말이거든요. 소실이 사는 집.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볼 때 여기 이제 소실댁이라는 말이 두 번 나오는데요. 여기서 두 번 나오는데 제2연에 나온 소실댁이라는 말은 이 중에 어떤 뜻일까? 제3년에 나오는 소실댁이라는 말은 이 중에 어떤 뜻일까? 아니면 어떤 것이 이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가? 이런 거죠. 어떨까요? 산자락에 낮잠 든 슬픈 소실댁. 만약에 이 제2연의 소실댁을 1번 그 사람, 소실 그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생각해 보면 이 소실이 어디 산에 놀러 가다가 그냥 올라가지 못하고 산 자락인 산 밑에 부분이죠. 산이 시작하는 부분. 치맛자락 하는 식으로 거기에 그냥 지쳐서 자빠져서 자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 슬픈 소식. 왜 그런가 했더니 슬프다 이거예요.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 만약에 2번으로 본다면 무슨 뜻이 돼요? 소실이 사는 집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냐면 산의 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근데 정확히 얘기하자면 여기서 소실댁은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거겠죠. 그렇죠? 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그 다음에 3년의 소실댁. 소실댁 툇마루에 노인 논녀가. 근데 이 3년의 소실댁은 2번 소실이 사는 집. 그렇죠? 그 소실이 사는 집의 툇마루. 툇마루는 어떤 걸 말해요? 이 본체에 살짝 이어 붙인 마루예요.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냥 걸터 앉을 정도. 이 문 밖에, 창문 밖에 그런 것을 대개 뜻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자, 10페이지 보시면은 그 외에도 몇 가지 그 앰비기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영산홍. 영산홍은 나무 이름이죠. 그렇죠? 나무 이름. 이제 철쭉 같은 계통. 붉은색 꽃이 피는 참 이쁘죠. 그리고 꽃 이름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 이름일 수도 있다. 사람 이름일 수도 있다. 영산홍. 사람 이름이라면 이렇게 이름을 가지면 좀 범상치가 않아요. 어떻게 범상치가 않으냐? 그러면 무슨 그 조선시대 기생 이름하고 이렇게 연결이 좀 되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겠고, 어리다라는 말은 사전에 보면 두 가지 의미 확실히 있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가 빛이다, 빛이 번져서 보인다 그런 뜻도 있고, 두 번째가 어리다, 나이가 어리다, 어리석다 그런 뜻도 있어요. 그 어리석다는 말은 훈민정음에, 그렇죠? 훈민정음이 나오죠.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할 배 있어도, 그런 말 할 때 그 어리석은 백성, 그런 뜻이 되죠. 그 다음에 낮잠 그랬는데 든다는 들다 그런 뜻도 있고, 안으로 들어가다 그런 뜻도 있고, 소실댁은 작다, 또 나이가 적다. 그러니까 이런 앰비기티들이 이 작품의 의미를 굉장히 풍부하게 만들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실댁은 아까 얘기한 대로 그 집일 수도 있고 첩일 수도 있고, 툇마루 할 때 퇴자는 뭐 이때에 붙인 뒷전으로 물러난 두 가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름살이. 이게 이제 좀 그 설명을 많이 필요로 하는 부분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보름이란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사전을 찾아서 그것이 첨자가 그 몇 번째 것인지 이것을 우리말 셈에 의해서 해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하는데 우리말 셈으로 가보면 이 보름이란 말은 이제 크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보름날이라는 뜻이 있어요. 보름날. 8월 보름 그러면 그게 대보름이죠. 8월 15일이죠. 그런데 보름 동안 하면 15일 동안 그런 뜻이에요. 15일 동안. 그러니까 기간을 말해요. 그런 이건 이제 의미가 다르다기보다는 다의어적이다. 다의어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비슷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보름이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앰비기티가 있을 수 있어요. 여기에 보름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두 가지로 읽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살이라는 말이 있네요. 살이. 살이라는 말은 살다라고 하는 말에 이가 붙은 명사형 어미가 붙었죠. 사는 것이란 뜻도 있을 수 있겠어요. 사는 것이란 뜻도 있겠는데 이거를 표현을 저렇게 살이라고 하지 않고 소리는 똑같은데 어떻게 쓰냐 그러면은 살이라고 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살이. 그렇죠? 살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럼 이 살이는 어떤 뜻이 있느냐 하면 부처님 몸에서 나온 그 보석 같은 것도 살이지만 또 냉면 요리 먹을 때 그 면 가닥을 또 살이라고도 하지만 여기서 살이라고 하는 것은 보름살이. 살이는 뭐냐면 어떤 말에 대립되는 반대 개념이냐면 조금이라는 말에 대립되는 말이에요. 한국어에서 조금이냐 살이냐. 아이쿠 이게 왜 조금이냐 살이냐. 이럴 때는 조금은 뭐냐면요. 그 음력으로 그 초순 이거나 이제 마지막 날 그때는 바닷물이 제일 많이 빠지는 때죠. 그걸 조금이라고 해요. 조금. 이건 그 한국 고유어입니다. 그리고 보름 때는 그 바닷물이 그득 차요. 이거 왜 그래요? 과학적인 이유가 뭐예요? 사리와 조금이라고 하는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바로 달의 인력 문제죠. 보름 때는 달이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끌어당겨요. 그러면 가까이 있는 지역에 물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는 거고 그 반대 지역은 물이 많이 빠지는 거죠. 이게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인데 그런 뜻의 살이라는 말이 있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살다의 이가 붙어. 그러면은 어떻게 이 보름이라는 말과 연결하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아까 보름이라는 말이 15번째 날이라고도 했는데 15번째 날에 살이 물이 가장 많이 들어올 때 그런 뜻이고요. 또 한 가지는 15일간 보름 동안 그런 뜻이 있었죠. 그럼 15일간의 생활 그런 뜻이 된다. 이 두 가지를 이렇게 교차해서 연결해 보면 그렇게 얘기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앰비기티를 이 작품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표기 자체로는 살이라고 시인이 썼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15일간의 생활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이걸 문맥으로 보면 그렇지 않아요. 문맥으로 보면 살이 조금 할 때 살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걸 막 그 문법적으로 비판하자면 잘못 쓴 거예요. 살이라고 써야 되는데 살이라고 쓴 거예요. 문맥을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그다음에 여기에 이제 또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 어디 눈치챘는지 모르겠네. 맞춤법에 어긋난 표현. 제2연의 슬픈 소실댁. 슬프다가 기본형이잖아요. 슬픈 해야 돼요. 이게 맞춤법에 어긋난 거예요. 여기도 어긋난 거예요. 여기도. 그다음에 소금파리도 조금 그 사전적인 의미와는 다른 것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요렇게 시인이
이건 시인이 그러면 이렇게 의심해 볼 수 있죠. 아, 이 시인은 맞춤법을 제대로 안 배웠나 보다. 사전도 안 찾아보는가 보다. 그렇게 할 수 있겠는데, 서정주 씨는 아까 얘기한 대로 한국어를 뭐 자유자재로 다루는 분이다. 시 언어의 귀신이다. 이렇게 나는 그렇게 표현한다고 그랬잖아요. 슬프는 이따 얘기하고 보름살이는 이렇게 씀으로 해서 그 앰비귀티를 극대화한 거예요. 뭐냐면 지금 현재 바다에 물이 많이 들어온 그런 보름날인데 그것이 15일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또 환기시켜준다, 생각나게 해준다, 그런 뜻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요. 이렇게 해서 이거를 한번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전체적으로 풀이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 작품 가지고 이렇게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작품을 쓰게 된 어떤 서정주 씨의 개인적인 사정이 있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수필로 썼대요. 이 작품을 쓰게 된 배경 같은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시를 연구하다 보면 시인이 왜 이 시를 썼지? 그거 궁금한 경우가 있거든요. 또 그 시를 이해할 때 그걸 아는 것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러나 이제 이분은 그걸 다 배제하겠다 그랬어요. 실제로 받는지 안 받는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배제하겠다. 또 한 가지는 이제 20세기 들어서면서 문해 비평에서 20세기 이전하고 20세기 뭐 19세기 말부터 그랬지만 하여튼 20세기 이후에 문해 비평에서 기본적인 태도가 많이 변화가 됐어요. 그 변화는 뭐냐면 이제 그 이전에는 작품을 읽을 때 그걸 누가 썼고 언제 썼고 왜 썼고 이런 걸 많이 따졌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것이 그 사람의 그런 생애의 이런 부분하고 연결이 되는구나. 이런 걸 많이 찾았어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전기적 비평이라고 그래요. 역사적 비평이라고도 하고 전기적 비평이라고 해요. 작가의 생애와 시대 상황과 맞춰서 작품을 해석하는 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해석한다면 아까 시인이 썼다고 하는 이 작품에 대한 배경적인 설명, 수필이 이 작품 이해하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모든 시인들이 다 그런 어떤 배경을 가지고 시를 쓰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뚝딱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그걸 배제하고 이 작품만 가지고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이런 언어 유희와 고쳐쓰기와 어떤 앰비귀티와 이런 것을 연결해서 보자는 겁니다. 자, 한번 그렇게 종합해서 한번 볼게요. 영산홍 꽃잎에는 산이 어리고, 이거 이제 풀어쓰기 했죠. 고쳐쓰기 했죠. 산이 어리다. 어리다는 말이 아까 앰비귀티 가지고 있는데 산이 이렇게 비친다 그런 뜻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어리다, 젊다. 그리고 영산홍이라는 것은 꽃의 이름일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주인공의 이름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아주 어떤 어린 첩, 이 생각이 나는 거죠. 끄집어낸 거죠. 그런데 그 어린 여성이 어떤 상태이냐? 산자락에 낮잠들은 들어있다. 낮잠 잔다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낮잠을 잔다. 편안하다 그런 뜻도 있겠죠. 편안하니까 낮잠 들겠죠. 낮잠 자겠죠. 네. 편안해. 그냥 세상 참 편안해. 뭐 걱정할 게 없어. 그러면서 동시에 아무 할 일 없는. 지금 뭔가 자기가 뭔 일을 해야 되고 무슨 일에 내가 꼭 필요하다 이런 상태가 아니라는 뜻도 된다 이거죠.
그리고 산 자락이다. 산 중심이 아니라 산 가장자리다 그런 말이에요. 어떤 중심에서 밀려나 있다 그런 뜻이 들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이 시인은 소실댁 앞에 슬픈이란 말을 형용사를 쓴 거예요. 슬프다. 자, 이 소실댁은 어린 꽃처럼 아름다운, 그러나 지금 아무 할 일도 없는 그런 슬픈 소실댁이라는 이야기를 두 연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슬프다, 슬픈 하지 않고 슬픈 한 것은 뭐냐? 그 한국어에서 특히 이제 형용사나 부사의 경우에 이런 그 자음이나 모음을 이렇게 교체를 함으로 해서 어떤 효과를 특별히 나타내고 줄이고 하는 방법이 있다 이거예요. 한국어는 그래요. 한국어. 그러면 의가 아니라 우가 됐다. 그러면 의라고 하는 건 이제 모음의 종류로 보면 양성 모음이 있고 중성 모음이 있고 음성 모음이 있거든요. 의는 중성 모음인데 우는 음성 모음. 팔짝팔짝, 펄쩍펄쩍. 네. 한국에서는 이게 가능해요. 부사나 형용사에서 모음을 교체함으로 해서 모음의 특성, 양성이나 중성이나 종성, 음성이나를 교체함으로 해서 효과를 달리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음성, 중성에서 뭐 슬픈 이렇게도 쓸 수 있겠지만 그럼 너무 지나치거든요. 그러니까 슬픈 이렇게 해서 그 슬픔의 강도를 굉장히 깊게 만들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 시 문법이에요. 시 문법. 일반 문법은 아니고 시 문법. 그러니까 일반 문법적인 것을 시에 적용해서 확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어학적인 설명이죠. 양성이나 음성이나 중성이나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예. 소실댁. 결국은 그 소실댁 그 주인공 여자 첩 어린 그 여자의 상태를 얘기하는 것과 동시에 그 여자가 살고 있는 집이 산자락에 멀리 떨어져 있는 리모트 플레이스에 있는 그 여자의 집을 말하기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나이에 첩이 됐어요. 뭐 어떻게 해서 첩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일반적으로 첩이라고 하면 뭐 어리고 이쁘고 그러면 남자들이 뭐 날마다 와서 놀겠지만 어떤 이유인지 이제 이 여자는 그런 상태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여자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제 3년으로 가면 소실댁을 다시 말 이어가기로 한 거죠. 소실댁 툇마루에 놓인 논요가. 툇마루 이때어 붙인 밀려난 아까 밀려났다 산자락이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노인 논요강 슬픈 소실댁 노인 논요강 이 소리의 반복 이 소리가 반복되는 것은 어떤 정서를 깊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노인 논요강 툇마루의 노인 논요강 요강이라는 거 아시죠? 예, 요강이라는 거 옛날 한국의 집에서 사용하던 변기죠. 이동식 변기. 근데 이제 여기서는 어떤 그 병행성. 자, 산 자락에 낮잠 든 슬픈 소실댁, 소실댁 툇마루의 노인 논요강. 이 두 개를 병행적이라고 본다면, 패러렐하게 본다고 하면 소실댁과 논요강이라고 하는 것에 동일시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가 되는 거예요. 아이덴티파이. 소실댁의 처지가 논요강의 처지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논요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성적인 상징이 되는 겁니다. 성적인 상징. 소변을 보고 뭐 대변도 보긴 하겠지만 하여튼 소변 위주로 보는데 그런 성적인 상징이 돼서 소실댁의 처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어떤 자기를 소실댁으로 삼은 사람에게서 좀 그런 관심에서 멀어진 뭐 또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면 버림받은, 그래서 할 일이 없어진 그런 슬픈 논요강의 처지, 이렇게 이어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다시 그 영산홍에서 산이란 말을 네 번째에서 받아 쓰면서 산 너머 바다는 이랬어요. 근데 여기 너머라고 하는 말이 내가 이번에 그 김조규라는 시인의 시어를 분석하면서도 이것 때문에 좀 골치 아팠어요. 이걸 넘어라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넘어냐 넘어냐 이거죠. 그러니까 넘어라고 하는 것은 넘어는 명사예요, 명사. 어떤 높이나 경계로 가로막은 사물의 저쪽 또는 그 공간을 말해요. 저 고개 너머에 맛있는 음식점이 있어요. 고기리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 고개 너머에. 그런데 넘어는 어떤 뜻이냐면은 동사예요, 동사. 넘다라고 하는 동사. 뭐 그러니까 그 두 말이 사실 이 넘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넘어라고 하는 말에서 왔을 것 같기는 하지만 품사가 완전히 다르죠. 품사가 달라요. 그래서 거기에도 이중성이 있다 이거예요. 그냥 어떤 공간, 어떤 위치만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넘어가다라는 뜻도 있다 이거죠. 여기에는. 시인은 넘어가다라고 하는 말로 더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 맞춤법으로 교정을 보자면 넘어라고 썼어요. 넘어가 아니고 넘어라고 써야 되는데 아니 시인은 이거에 이중적인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 그 동작성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산 넘어가서 만나는 바다 그런 뜻. 그런데 거기에서는 보름살이 아까 얘기했죠. 15일 동안 생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다. 그런 때다. 여기에 이제 이 슬픈 소실댁의 사연이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소실댁은 바닷가에 살았고 그 바닷가에서 뭐 열심히 벌어봐야 한 달에 보름밖에 생활할 수 없는 그런 가난한 삶이었다. 이런 걸 표현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보름살이를 이 소리를 바꿔가면서 반복해가지고 소금발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게 소금발이라는 거는 그 염전이나 바닷가에서 소금기가 올라온 걸 소금발이라고도 하지만 지금 그 여기서 보면 쓰려서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다음 쓰리다 보면 그냥 맨발로 바다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서 이제 발에 상처가 생겨가지고 그 바다의 소금기로부터 그 상처가 소금기가 들어가면 얼마나 쓰리겠어요. 그런 걸 얘기한다고 해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소금발이 쓰려서 우는 갈매기. 갑자기 갈매기가 아니고 이 소실댁, 논요강, 갈매기 이제 이런 것들이 다 동일시 되고 있는 거죠. 아이덴티파이가 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 네 번째 연부터는 회상에 그러니까 이 주인공의 어렸을 때 과거의 삶을 회상하고 그때 울던 갈매기와 자기를 동일시하는 갈매기 끼우 이렇게 울고 가는 거를 그때 바닷가에서 일하던 이 소실댁이 느꼈던 그런 감정을 여기서 표현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 작품을 이제 이 심재기 선생은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풀이를 하고 있고 아마 그게 이 서정주 씨가 이 작품의 배경에 대해서 설명한 글에도 그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굉장히 이렇게 본다면 굉장히 그 압축성이 있는 아주 이거를 이제 무슨 소설로 하나 풀어도 되겠죠. 소설로 풀어도 되고 수필로 풀어도 되겠는데 시에다가 이걸 압축적으로 녹여넣고 그거를 7호조의 형식에다 맞추어서 5연으로 딱 압축해서 표현했다. 이 시의 언어의 특징이 바로 그거죠. 압축성.
이 압축성이 나올 수 있는 거는 아까 우리가 봤던 대로 그 ambiguity, 중의성들을 이 작품이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그 어떤 위치의 대립성으로 병렬성으로 인해서 아이덴티티 동일시 현상이 나타난다. 굳이 막 논요강은 소금발이 쓰려서 우는 갈매기와 비슷한 처지입니다. 이렇게 안 써도 된다 이거예요. 같은 위치에다만 놓으면 된다 이거예요. 이러한 현상들이 이 작품의 언어적인 현상들이 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고 그것을 설명하는데 뭐 아주 무슨 막 깊은 언어학은 아니고요. 언어 유희 같은 걸 위주로 해서 이 작품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소리의 흐름, 슬픈 소실댁, 노인 논요강, 산 너머 바다는 보름살이 때 소금발이 쓰려서, 시옷 비읍, 비읍 시옷, 다시 시옷 비읍, 이거 어떤 교체, 이런 것들이 이 작품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까지가 이제 이 작품에 대한 분석이 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이 생길 거예요. 다른 작품들도 그럴까요? 다른 작품들도 그럴까요? 장담 못 하겠어요. 네, 장담 못 하겠는데 하여튼 이 작품은 그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그렇게 될 수 있는, 뭐 다음에 제가 이제 그 다음 시간쯤에는 오늘 시간이 되면은 한번 산유화 시형식 연구 얘기를 하겠는데 그 형태시라고 하는 거, 패턴 포이트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겠지만 뭐 모든 작품이 다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는 건 아닌데요. 그 언어학자의 눈으로 아주 세밀하게 들여다본 이 언어적인 현상, 이건 굉장히 우리가 시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배워야 될 태도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이제 문학을 하는 사람이지만 언어학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존중을 하고 있고, 또 그 문학 연구가 좀 뭔가 그 과학적이 돼야 된다 내가 늘 얘기하는데요. 과학적이 돼야 된다고 했을 때는 이 언어학에서부터 언어학적인 원리가 많이 도입이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또 이게 시라고 하는 것이 아주 이렇게 압축이 되어 있고 단지 글자의 뜻만이 아니라 글자의 어떤 변이성, 반복성, 이런 것까지 우리가 봐야 되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관찰력이 있어야 돼요. 관찰력. 사물을 바라보는 어떤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힘을 이제 이번 우리 실온 공부를 통해서 좀 더 길렀으면 좋겠어요. 이게 시간도 조금 필요로 하긴 해요. 시간도 필요로 하긴 하는데 그 자연과학 계통의 대학에 들어갈 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우리 옛날에는 그 생명이라는 거 있잖아요. 색깔을 잘 구분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생명 검사를 해가지고 생명이라 판정을 받으면 자연과학 쪽에서는 그 학교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냐 하면 자연과학에서 관찰을 해야 되고, 관찰이라고 하는 것이 가령 어떤 시약을 거기다 넣었더니 그 시약이 온도가 몇 도에서 어떻게 변했다. 그 변했다는 것이 특히 색깔의 변화가 많은데 그 색깔을 잘 모르면은 이걸 알아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관찰력, 그 눈의 중요성, 이걸 얘기하는데 문학과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문학과도 아주 세심한 관찰, 사물에 대한 세심한 관찰력, 그것이 시를 쓰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고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필요하고 그렇다. 마지막으로 이제 첫 번째 시간에 그 옛날 얘기를 하나 하자면, 그 자연과학 중에서도 정말 아주 관찰이 중요한 학문이 하나가 있는데 그 의학이죠. 의학. 어느 의대에서 이제 의사들은 일단 환자를 보고 그 환자에게서 어떤 병이 있는가를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이제 진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첫 번째 과제예요. 그래서
환자가 병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이분이 어떤 문제가 있다 이걸 알아봐야 돼요. 이렇게 보면 이분이 허리에 문제가 있구나, 뭐 다리에 문제가 있고 금방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얼굴 색을 봐도 알아요. 얼굴 색이 노래, 신장 이상이 있겠네. 뭐 이러고 왔어요. 이빨이 좀 이상이 있구나. 금방 알 수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잖아요. 검사. 뭐 요새 피 검사 같은 거 피를 뽑아서 그걸 검사를 하고 그러는데 요즘에는 그렇게는 안 하지만 옛날에 이제 소변 검사를 하는데 소변의 맛을 보는 검사가 있었대요. 옛날에 우리나라 옛날 이야기 들어보면 부모님들이 아이들의 심지어는 무슨 대변의 맛을 보기도 했다는 얘기들이 나와요. 그렇게 그 감각으로 테이스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대생들한테 이제 이 검사하는 것을 공부하는 시간이 됐을 때 이제 담당 선생님이 와서 컵을 하나씩 종이컵을 다 나눠주고, 자, 다른 사람 소변 맛을 보기는 참 너무 끔찍하니까 자기 본인 소변 맛을 지금부터 검사를 해보자. 그러고는 다 이제 화장실에 가서 소변을 이 컵에다가 종이컵에다 받아왔어요. 나도 할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서 하세요. 그리고 이제 의사 교수님이 시범을 보였어요. 이렇게 저기 종이컵에다 손을 넣어서 이 소변을 찍고 이렇게 입에다 대가지고 맛을 보는 거예요. 교수님이 시범을 보이니까 나를 잘 보고 따라하라고 막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다 따라서 했대죠. 그리고 그 표정이 어떻겠어요? 다들 막 이렇게 일그러졌겠죠. 표정이 일그러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실험이 다 끝났어요. 교수님이 여러분들이 의사로서 사람의 생명을 살리겠다는 그런 열의를 가지고 이렇게 자기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이 실험에 참가한 거에 대해서 난 여러분들한테 아주 존경하는 마음을 보낸다. 격려해주고 싶다. 박수를 쳐줬어요. 그러면서 그러나 나는 여러분들의 관찰력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다. 무슨 관찰력? 아까 교수님이 나를 잘 따라서 하라고, 잘 보고 따라서 하라고 했는데 나는 분명히 아까 네 번째 손가락을 넣어가지고 찍고 두 번째 손가락의 맛을 봤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똑같은 손가락을 넣고 똑같은 손가락의 맛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막 속았다 그러면서 말이지. 예. 그 교수님이 말하려는 게 뭐냐? 관찰력이다 이게. 자연과학자, 뭐 의학자들 비롯해서 자연과학자에게 그만큼 관찰력이 중요하다. 천만에 문학가에게도 관찰력이 필요한 거죠. 예. 시를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도 관찰력이 필요한 거예요. 그냥 소홀히 뭐 점 하나, 뭐 모음의 변화 이런 거 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 관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관찰력을 아주 최대한도로 발휘해서 오늘 이 작품을 분석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첫 시간이 좀 길어졌는데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제 분석하는 거 한번 다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 여기서 마칩니다.